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거대한 전쟁이나 역사적 위기들, 과연 그 기억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영화나 책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정교한 사기극일까요? 실제로 인간의 기억은 이른바 망원경 현상이라는 걸 겪게 되거든요. 망원경 현상이요? 네, 수년에 걸쳐 일어난 그 복잡하고 긴 일들이 마치 압축된 렌즈를 통과하듯 한순간으로 뭉개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날것의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깊숙한 탐험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하나 해부해 볼 겁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스페인 내전까지 아우르는 한 생생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이 어떻게 편집되는지 파헤쳐 볼 텐데요. 그리고 이 논의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물과 기름 같아 보이는 보수적인 애국심과 네,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완벽하게 동일한 감정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정치적, 감정적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테니까요. 본격적인 해부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이죠. 네, 우리는 그저 이 역사적 기록들이 폭로하는 인간 심리의 기저, 그 공통된 본성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뿐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잠시 내려놓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모순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펼쳐보죠. 보통 거대한 전쟁 이야기라고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거창한 사건들을 기대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시작은 11살 소년의 아주 사소한 기록입니다. 흔히들 역사적인 대사건이 터지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그런데 텍스트를 읽어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그 유명한 마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당시 11살이었던 화자에게는 그 거대한 사건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 어린 소년의 영혼을 뼛속까지 뒤흔든 건 전쟁 발발 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침몰이었습니다. 맞아요. 배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선미에 매달린 사람들이 무려 300피트, 그러니까 약 90m 공중으로 아득하게 들려 올라갔다가 시커먼 심연으로 떨어졌다. 그 신문 기사의 묘사 말이죠. 네, 그 문장이 화자의 뱃속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는 아주 생생한 감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과 개인이 체감하는 공포의 괴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대한 서사보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공포에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이거 완전 공감되지 않나요?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인 여러분에게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상황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아마 거시적인 방역 정책의 변화 같은 건 잘 기억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것보다는 겨울철 마스크에 서린 김 때문에 안경 앞이 안 보여서 짜증났던 출근길이나 격리 중에 질리도록 시켜먹었던 특정 배달 음식의 맛을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인간의 뇌는 참 묘해요. 그 개인적인 감각의 파편화가 1차 대전 발발 당시를 회상하는 세 가지 장면에서 아주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텍스트에 세 가지 구체적인 이미지가 나오죠. 첫째는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황제를 조롱하는 신문 만평을 보고 어른들이 그래도 저 사람 참 잘생겼는데? 라면서 엉뚱하게 가벼운 충격을 받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에 자신의 생계수단인 말을 징발당한 늙은 마차꾼이 시장통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다는 모습이고요. 셋째는 퇴근길 기차역에서 저녁신문을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던 청년들의 모습이죠. 전 특히 그 세 번째 장면이 압권이더라고요. 프랑스 국경에서 벌어지던 끔찍한 전투의 이름보다 그 청년들이 입고 있던 타이트한 바지의 질감이나 녹색 빛깔의 신문지 색깔이 머릿속에 훨씬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반기로 가면 인간의 이기심, 특히 아이들의 그 소름 돋을 정도로 순수한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학교 도서관 벽에 걸린 서부전선 지도 이야기군요. 그 위에 붉은 실이 앞정으로 꽂혀 있었다는 묘사가 있죠. 네, 그 붉은 실이 움직인다는 건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시체들이 피라미드처럼 쌓였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상징이죠. 그런데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그 붉은 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아이들의 뇌리를 지배한 단 하나의 화두는 바로 마가린이었습니다. 아, 마가린. 전쟁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빵에 버터 대신 맛없는 마가린을 발라 먹어야 한다는 그 절망감, 배가 고프고 입맛이 없다는 그 즉각적인 감각이 수십만 명의 죽음보다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절실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타인의 피 흘림보다 내 입안에 껄끄러운 마가린 맛이 더 클 비극으로 다가오는 참 씁쓸한 인간의 본성이네요.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뼈아픈 사회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전쟁 직후에 나타난 위선적인 평화주의를 꼬집는데요. 이른바 외눈박이 평화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 개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외눈박이 평화주의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영국처럼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바다라는 방벽으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철저히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의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태도입니다. 아, 타인이 흘린 피 덕분에 안전한 온실 속에 있으면서 정작 그 피를 흘린 군사력을 야만적이라고 비판하는 모순이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장교들이 학생들에게 전쟁이 너희를 강하게 만든다고 훈계할 때 가장 안전한 후방에 있던 젊은 지식인 세대는 그들을 코웃음치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지식인 사회에서는 총알이 총구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아는 것조차 불온하고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니까요. 정말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명한 모병 포스터 일화가 나오죠. 네, 아빠. 위대한 전쟁 때 아빠는 뭐 했어? 라고 귀여운 아이가 묻는 그 포스터 말이죠. 네, 그 순진한 질문에 자극을 받아 자원 입대했던 수많은 남자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텍스트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정작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던 자식 세대에게 경멸을 받았다는 거죠. 왜 당신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지 않았느냐면서요. 본인들을 지켜주기 위해 총을 든 아버지들을 무식한 살인기계 취급을 한 겁니다. 보호받는 자가 보호하는 자를 경멸하는 역설의 극치죠. 참 역설적이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이처럼 표면 아래 숨겨진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를 계속해서 함께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보죠.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던 시대가 지나고 역사는 다시 한번 기묘하게 방향을 틉니다. 세월이 흘러서 전쟁에 참전하기에는 아주 약간 어렸던 세대가 청년이 됩니다. 이른바 놓쳐버린 세대군요.
이들이 거대한 상실감과 향수병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이나 선배들은 끊임없이 참호전의 끔찍함에 대해 진저리를 치면서도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겪은 강렬한 연대감을 은연중에 내비쳤거든요. 인간은 자신이 속하지 못한 거대한 경험에 대해 일종의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참전을 못한 세대는 자신들이 진정한 남자로 검증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심리적 결핍에 시달렸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향수병은 결국 스페인 내전에 대한 서구 청년들의 열광적인 자원입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1차 대전의 지옥을 겪어보지 못했으니 일종의 낭만적인 환상이 있었던 거네요. 1차 대전의 상징이었던 깊은 참호,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득실거리는 이, 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포격 소리 같은 걸 기대하며 스페인으로 갔겠죠. 그런데 막상 전선에 도착해보니 현실은 그들의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포병 화력이 너무 빈약했던 거죠. 고막을 터트리는 거대한 포격 소리가 아니라 기껏해야 여름날 천둥번개가 멀리서 시시하게 끝날 때 나는 밋밋한 소리만 들려왔다는 묘사가 빵 터지더라고요. 적의 포탄이 처음 떨어질 때 화자가 느낀 감정이 공포나 전우회가 아니라 기가 푹 빠지는 실망감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웅장한 지옥이 아니네 하고 투덜거리는 셈이네요. 그런데 오늘 도니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스페인 내전 이후에 등장합니다. 무의식이 폭로한 거대한 진실 말입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개념을 빌려오면 이 상황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독소불가침 조약이 발표되기 전날 밤 화자는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평소에 머리로는 끊임없이 반전을 외치고 비판하던 지식인이었는데 이 꿈이 그의 깊은 무의식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두 가지 치명적인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죠. 첫 번째 진실은 도대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그 지독한 긴장감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충격적인데요. 막상 전쟁이 터지자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국을 배신하지 않고 정부를 지지하며 싸울 것이라는 본능적인 애국심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게 평화를 외치던 날카로운 지식인이 막상 조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내면 깊은 곳에 원초적인 애국심이 스위치 켜지듯 켜져버린 거죠. 뇌가 아니라 심장이 내리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본인 스스로도 경악하면서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가장 도발적인 논지가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적 애국심과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의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애국심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애국심이라고 하면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이나 체제를 소화하려는 고루한 감정으로 생각하기 쉽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가 정의하는 애국심은 단순히 체제를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겉모습이 변화하더라도 신비롭게도 그 본질만큼은 영원히 같다고 믿어지는 무언가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원초적인 헌신입니다. 겉모습이 변해도 본질은 영원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러시아 혁명의 사례가 단번에 이해되더라고요. 구체제인 황제에게 충성하던 백군 출신의 볼셰비키가 결국 형태만 바뀐 소비에트 러시아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게 되는 그 기묘한 연속성 말이에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념을 갈아탄 게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입고 있는 옷만 바뀐 겁니다. 에세이에 등장하는 영국의 리츠호텔 비유를 보면 그 역설이 더 생생해지죠. 리츠호텔이면 런던 상류층과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만약 피바람이 부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 최고급 호텔 로비에 붉은 민병대가 수경하고 샹들리에 아래에서 총기를 손질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이질감이 드네요. 그런데 화자는 그런 혁명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더라도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사랑하도록 훈련받은 영국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 겉으로 드러나는 이념의 색깔이 붉은색이든 푸른색이든 그 밑바탕에 도도하게 흐르는 조국에 대한 원초적인 사랑과 헌신의 감정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통찰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초반에 화자의 유년기세전이 그토록 짙은 군사주의적 색채로 묘사되었던 겁니다. 고작 7살 나이에 해군 연맹에 가입하고 우리는 8대의 드레드노트 전함을 원한다. 당장 이런 호전적인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는 대목이 있었죠. 10살 때부터 소총을 들고 다니고요. 결국 그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맹목적인 충성심과 군사적 미덕이 훗날 그가 사회주의자로 변모한 뒤에도 모든 정치적 행동을 밀어붙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된 겁니다. 그 엔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두 시인의 텍스트를 비교한 대목 아닙니까? 스페인 내전에서 전사한 젊은 공산주의자 시인 존 콤퍼드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제국주의 시인 헨리 뉴볼트의 시를 비교하죠. 두 사람은 정치적 이념으로 보면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할 극저와 극우입니다. 하지만 이념과 시대적 배경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들의 시를 들여다보면 감정적 기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대의를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결연한 말이죠. 붉은 깃발을 들었냐, 대영 제국의 깃발을 들었냐의 차이일 뿐이지 헌신과 용맹함이라는 감정적 덩어리는 똑같다는 거군요. 극단적인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존 콤포드조차 그의 내면 구조는 영국의 보수적인 기숙학교가 길러낸 전형적인 제국주의 군인의 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성하는 대상만 업그레이드 되었을 뿐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여기서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는 도발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보수 꼰대의 뼈대 위에 사회주의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표현이요. 영국 문화에서 불림프 대령이라는 밈이 있죠. 뚱뚱하고 고지식한 군국주의적 보수 인사를 조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화자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 창백하고 유약한 좌파 지식인들을 가차없이 조롱합니다. 그들의 삶은 토끼들이라고 부르죠. 이 삶은 토끼 같은 지식인들은 머리로는 완벽한 혁명을 논하지만 국기가 폴럭일 때 가슴이 뛰는 원초적인 헌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촌스럽다고 비웃죠. 그래서 정작 총알이 날아오는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그 유약한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도망칠 거라고 경고하는 거고요. 세상을 뒤집는 진짜 혁명을 완수할 동력은 바로 그 뼛속 깊은 군사적 미덕과 맹목적일 정도의 충성심에서 나온다는 지독한 역설입니다. 자, 오늘 탐험한 내용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서사가 사소한 감각으로 파편화되는 기억의 망원경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평화로운 온실 속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평화주의와 스페인 내전에서 포격 소리에 실망하던 청년들의 낭만적인 모순도 확인했고요. 하지만 가장 깊은 진실은 세상을 엎으려는 급진적인 혁명가조차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 체화된 원초적 애국심이 뼈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념은 그저 꽃대기일 뿐 그 안을 채우는 헌신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긴 탐험의 끝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전통적인 애국심이 조롱받는 21세기에 인간의 그 내재적인 충성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팬덤 문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종교에 가까운 지지, 심지어 특정 IT 브랜드에 대한 광적인 집착들이 사실은 전장으로 뛰어나가던 군인들의 뼛속 깊은 헌신이 형태만 바꾼 것은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전장이라는 무대만 잃어버렸을 뿐 헌신할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